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장원청 지음, 김혜림 옮김,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중국에서 15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로서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심리학을 통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심리살의 실험을 소개하며 별 의미 없어 보이던 일상의 현상들에는 어떠한 심리법칙이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심리법칙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행복을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의 몇 가지 심리법칙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사람의 결말. 야생마 엔딩. 아프리카 초원의 야생마는 흡혈박쥐를 제일 무서워한다. 흡혈박쥐는 동식물의 피를 빨아먹으며 산다. 늘 야생마의 다리에 달라붙어 말이 아무리 화를 내도 끝까지 태연하게 피를 빨아먹고 나서야 떠난다. 흡혈귀를 가지고 있는 말은 어떤 방법을 써도 결국 산채로 죽음을 맞는다. 그러나 동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흡혈박쥐가 빨아먹는 피는 극소량이며 야생마에게 전혀 치명적이지 않다. 즉, 야생마가 목숨을 잇는 진짜 이유는 흡혈박쥐에게 당한 이후 느끼는 분노 때문이었다. 돌려 말하자면 흡혈박쥐는 단지 야생마의 죽음을 유인할 뿐이고 야생마가 이 유인의 격렬한 감정으로 반응한 것이 직접적 사망의 원인이다. 이에 따라 심리학자들은 사소한 일로 크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과실로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현상을 야생마 엔딩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세익스피어는 말했다. 당신의 적 때문에 불을 지피지 말고 차라리 당신 자신을 불태워 죽여라.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칠 수 있고 결국 그 분노는 화가 난 자신마저 불태울 수 있다. 의학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배고픈 개 한 마리를 철장에 가둔 후 철장 밖에 다른 개 한 마리가 그 앞에서 고기를 먹는다. 결국 철장 안의 개는 기아 상태로 인한 병리 반응이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조급함을 느끼며 질투와 분노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노이로제 같은 병적인 반응을 보인다. 사실 분노는 정상적인 감정 반응이다. 분노하는 중에 혈액은 팔다리의 끝부분에 대량으로 집중되는데 이는 사람의 근육을 팽팽하게 하고 이성적인 사고 대신 감정적인 사고를 사용하여 빠르게 공격 태세를 갖추게 한다. 다시 말해 분노라는 감정은 인류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고 역경 속에서 눈 깜짝할 사이 보통 때와는 다른 전투력을 확보하는 데 쓸모가 있었다. 인류의 진화사를 보면 마음에서부터 생활까지의 연동 반응은 수없이 우리 조상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러나 분노가 가진 폭발력에 상응하는 우리 몸의 파괴성도 가지고 있다. 순간 과부하로 작동하는 기계처럼 분노가 가져온 폭발력은 인체 기능에 대한 과도한 손실을 야기하기도 한다. 분노는 심장병을 유발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분노로 인해 다른 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즉, 분노하는 것은 일종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한 심리학자는 말했다. 인류는 건강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용을 배워야 한다. 분노는 신체 기관에 해를 입히기 쉬운데 첫 번째가 바로 심장이다. 만약 자주 분노를 느낀다면 심장이 동맥경화에 걸릴 확률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보다 거의 3배나 높다. 감정이 격렬하게 일어날 때 우리의 혈압은 빠르게 상승하고 혈수판이 뭉쳐져 동맥경화에 걸리기 쉽다. 분노는 식욕 저하를 초래하여 소화기 계통에 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분노는 간에 영향을 끼쳐 간을 불편하게 하고 간과 쓸개의 불화를 유발하기도 한다. 고혈압 환자는 화를 잘 내는 특징이 있다.
많은 전문의가 반복해서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만약 분노를 자제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고혈압과 심장병이 따라올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경찰 서류 중에는 기괴한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어느 날 작은 식당의 주인인 68세 윌리엄과 그 식당의 요리사가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다투었다. 요리사는 무조건 찻잔으로 커피를 마셔야 했는데 윌리엄은 찻잔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둘은 싸우기 시작했다. 윌리엄은 다툴수록 더 화가 났고 분노에 휩싸여 권총 한 자루를 집어든 채 요리사에게 고함을 질렀다. 요리사는 재빨리 달아났고 윌리엄은 총을 휘두르며 쫓아갔다. 그 결과 도리어 윌리엄이 쓰러져 죽었다. 윌리엄은 오발로 죽은 것일까? 결코 아니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윌리엄은 심장병으로 죽었다. 극도의 분노와 더불어 격렬한 움직임까지 더해져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킨 것이다. 자신의 몸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의식적으로 격한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 분한 감정이 곧 폭발할 것 같을 때는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스스로 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또한 자신에게 화내지 마. 분노는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해준다. 의학 전문가들은 실험을 통해 분노의 감정을 스스로 잘 억제할 경우 사망률과 심장병 재발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모두 해치는 이런 나쁜 정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은 많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법칙은 외부 자극에 대한 자신의 인내력과 객관적 평가 능력을 향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이건 화낼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스스로 자진해서 분노의 감정을 풀며 마음속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다. 불평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친한 친구로부터 충고와 위로를 얻는 것으로 분노를 완화할 수도 있다. 혹은 화가 날 때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면서 분노를 식히고 가능한 한 빨리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더 큰 분노를 피할 수 있다. 그러면 분노의 감정은 점점 사그라든다. 꼭 실력으로 승패가 갈리는 건 아니다. 사격수 게임. 3명의 사격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들 사이의 원한이 너무 깊어 화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싸움에 이르렀다. 이 3사람 중 갑의 사격 기술은 가장 뛰어나 10발 중 8발을 맞췄고 을의 사격 기술은 보통으로 10발 중 6발을 맞췄다. 마지막으로 병의 사격 기술은 가장 떨어져 10발 중 4발만 맞췄다. 만약 3사람이 동시에 총을 쏘는데 한 사람당 한 발만 쏘도록 허락한다면 과연 누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을까?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말고 먼저 우리는 사격수 각각의 최선책을 생각해보자. 갑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사격술이 자신보다 못한 을을 먼저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갑이 한 것처럼 만약 을이 병을 먼저 제거하면 그는 반드시 갑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을의 최선책은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갑을 먼저 제거하고 그 후 쉽게 병을 죽이는 것이다. 병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최선책은 먼저 갑을 제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갑의 위험이 을보다 크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결에서 가장 먼저 죽게 되는 사람은 사격술이 가장 좋은 갑이며 사격술이 가장 떨어진 병이 살아남을 확률이 오히려 가장 높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사격수 게임이다. 갑을병 모두 서로의 사격 수준을 아는 상황에서 사격 대결의 승부수는 의외로 사격술의 좋고 나쁨에 비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격술이 가장 안 좋은 병의 생존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여러 명이 참가하는 대결에서 승리의 여부는 단순히 참가자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격수 병과 을이 실질적으로 연맹관계를 맺어 손을 잡아야만 생존의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치는 바로 가장 큰 위협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손을 잡고 가장 큰 위협을 제거하면 그들의 생존 확률은 높아진다. 경쟁 상대와 협력하여 다수의 대결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것은 산업 경쟁에서도 많이 쓰이는 책략이다. 펩시콜라와 코카콜라 두 회사 간의 게임은 아주 좋은 예시다. 음료 소비 시장에서 그들은 물과 불처럼 공존할 수 없는 경쟁 상대다. 서로 간의 치열한 경쟁은 잠시도 멈춘 적이 없다. 일단 한쪽에 병고가 생기면 다른 한쪽은 불난 틈을 타서 상대의 시장 점유율을 침범한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여러 해 동안 두 회사 모두 큰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음료 시장에 제3자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 음료 시장에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두 거대한 회사가 사격수 을과 병의 동맹처럼 줄곧 일종의 협력 경쟁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만약 탄산음료 시장에 뛰어들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그들은 이심전심으로 공세를 펼쳐 제3자를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거나 절제하게 패배시킨다. 두 거대한 회사는 서로 수차례 충돌을 일으키면서도 한 번도 서로에게 해가 되는 상황을 만든 적은 없다. 또한 두 회사가 진짜 대비되는 상대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사격수 갑이다. 따라서 다수의 대결에서 각자의 생사만 생각하는 것은 유일한 해결 방법이 아니다. 또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요인 역시 실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협력할 줄 아는 것, 특히 실력을 비교하여 잠재적인 협력 동맹을 맺는 것이 때로는 진정한 승리의 길이 되기도 한다.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머피의 법칙. 1949년 미국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일하던 엔지니어 에드워드 머피 대위는 가속도에 대한 인간 수용 한계를 측정하는 MS-981 로켓 급감속 실험에 참여했다. 실험 항목 중 하나는 피실험자의 좌석 지지대 위에 16개의 센서를 고정하는 것이었다. 센서는 2개의 전선을 이어 장착해야 한다. 그 반대가 되면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판독할 수 없었다. 불가사의하게도 센서 설치 후 머피 대위는 16개 센서의 전선이 모두 예외 없이 반대로 연결된 것을 발견했다. 그 후 머피 대위는 자신이 센서를 설계할 때 누군가는 선을 반대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는 자조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 하나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누군가는 꼭 그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말했다. 자주 섞인 이 말은 20세기 가장 유명한 심리학 법칙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머피의 법칙이다. 머피의 법칙이 생긴 20세기 중엽 유럽과 미국의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고 과학기술 역시 폭발적으로 발전했다. 그 시기 서양에서는 자신감, 긍정주의가 유행하며 인간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개조할 수 있으며 어떤 문제든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머피의 법칙은 오히려 당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했다.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여 완벽해지지만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만약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이 잘못될 가능성만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 일은 잘못될 것이다. 누군가 개입하면 연결고리에서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연결고리가 복잡할수록 개입하는 사람도 많아져 실수할 확률은 더욱 커진다. 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직면하는 번거로움도 커지게 된다. 결국 일은 계속 잘못되고 제일 안 좋은 상황은 꼭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 후 사람들은 머피의 법칙을 더욱 깊이 파헤쳐 그 속에 내포된 4가지 뜻을 밝혀냈다. 첫째, 어떤 일도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둘째, 모든 임무의 완성 주기는 당신이 예측한 시간보다 길다. 셋째, 어떤 일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면 굉장한 확률로 그 일은 잘못된다. 넷째, 당신이 잘못될 가능성을 예감했다면 반드시 그 일은 잘못된다. 머피의 법칙은 비관주의적이다. 일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없고 잘못될 가능성만 있다면 결국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다. 다행히 사물은 모두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다른 각도로 보면 머피의 법칙은 우리를 깨우치며 사소한 일에서도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사전에 세세하게 예방책을 준비해 숨어있는 수많은 재난을 초기에 없앨 수도 있다. 또한 다른 각도로 보면 머피의 법칙은 우리에게 제일 안 좋은 상황 역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기술이든 확률이든 간에 맹목적인 자신감은 위험하다. 머피의 법칙의 또 다른 면도 우리를 깨우치며 사전에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나쁜 일이 더는 커지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여 잠재적인 재난을 없애준다. 2014년 에어아시아 항공사고는 비행기에 타고 있던 162명 전원의 목숨을 앗아갔다. 각종 조사 결과를 종합한 끝에 그 사고는 예상치 못한 2가지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발견했다. 인도네시아 항공사의 A302 비행기는 2014년 12월 28일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로 비행하던 중 추락했다. 당시 비행기의 FAC에 한 개의 접촉 불량이 있었다. 이 접촉 불량은 처음부터 있었고 사고가 있기 1년 전부터 이 불량으로 인한 고장이 23번이나 발생했다. 비행기가 고장날 때마다 직원들은 기장의 지시에 따라 조수석으로 가서 수동으로 FAC의 스위치를 뽑아버렸다. 수동으로 스위치를 뽑는 것은 사실 아주 사소한 일이어서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기장은 좌석을 열어 여러 번 FAC의 스위치를 뽑으며 조수석에서 비행기를 조종했다. 그러나 FAC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 상태에 있었고 스위치를 뽑은 직후 비행기는 급속도로 이륙 중이었다. 이런 상황은 점점 기장의 조종 범위를 벗어나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했다. 곧 정상 비행 라인을 벗어나자 속도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끔찍한 항공사고로 이어졌다. 에어아시아 항공사고가 발생한 후 많은 항공사는 교훈을 얻어 프로세스를 더욱 엄격하게 점검했다. 또한 사소한 것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의 비행훈련 항목을 강화했다. 고공비행과 극한의 상황에 취해야 하는 자세훈련 역시 도입해 비행기가 갑자기 실속할 때 모든 직원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했다. 중국 옛말에 모든 일은 세밀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비록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리는 미리 예방책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은 머피의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